오늘 또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농객이신 전원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 독보적인 이런 표현을 이제는 좀 빼주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전혀 예상을 못한 그 바람도 불기 전에 먼저 누워버리는 풀 같은 그런 법관들인 줄 요사이 판사들이 그렇게 바뀐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헌재 예. 파면 결정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군요. 임명직이 그 사건은요 역사에 앞으로 이렇게 기록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의 난이자 오동훈의 난이고 더 나아가서 임명직이 선출직을 쫓아낸 대사건이다. 네. 왜 임명직이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예.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 아마 민주당은 지난번에 친명횡재 비명행사 그 사건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적어도 50% 이상은 이게 간택을 한 공천이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적어도 30% 정도는 이게 비대위원장이 간택을 한 공천이 아니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결국은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 가까이는 임명직입니다. 그 스스로 나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이래서 출마를 해서 네. 당선되는 형식은 취했지만 예. 사실은 임명직이죠. 그 그러네요. 임명직이 대한민국 그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은 그래서 정치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높은 네. 대통령을 파면을 시킨 대사건이에요. 그런데 네. 파면을 할 만한 이 사유가 당당했으면 모르겠는데 없었잖아요. 예, 제가 법률가로서 가면 말하건데 그건 역시 통칭입니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은 통칭인데 그것도 두고 차버리잖아요. 제일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이거 뭐 더 얘기 길게 해봤자 우리 그 청취자들이 다 듣기 싫어할 것이고 그래서 한마디만 더 하자면 곽종건의 증언, 홍장훈의 증언을 증언 능력을 부여를 하더라고요. 이게. 네. 내가 정말 문영배라는 자를 포함한 헌법재판관 네. 소속인 하나도 내지 않은 그 헌법재판관들을 그 순간부터 경멸합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곽종건의 음성 녹음 파일이 폭로가 됐잖아요. 네. 20년지기 친구에게 네. 나보고 양심선을 하라고 하는데 네. 안 하면 내란죄로 읽어버리겠다. 그런 음성 파일이 폭로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적어도 변론 재개를 해서 다시 증거 능력을 부여를 해보거나 네. 원래 헌재소법 32조에 위반해서 수사 기록을 다 받아놓고 네. 그리고 그 증인을 불러서 증언을 오락가락하는 증언을 받았는데 그 본인의 그 증언의 증거 능력 자체를 본인 나 오염됐습니다 하는 걸 폭로가 다 된 거예요. 네. 그랬으면 법률가라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증거는 다 배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국헌문란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전원책 변호사님이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전원책 변호사님은 이런 중대한 재판이 있기 전에 항상 이 방송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정치적 성향이 이렇다 저렇다 관계없이 그래도 그 판사나 재판관의 상식과 양심을 믿는다라는 말씀을 거듭해 오셨어요. 지난번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재명 통무죄를 내리기 전날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번 헌법재판소 그 판결이 있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전원책 변호사님의 잘못은 뭐냐? 너무 순진하셨다는 점입니다. 정의보다는 개인이 부귀영화가 더 좋은 더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판관이고 법관 전에 판관이라면 그건 그 사회는 이미 썩은 사회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예 수십 년을 그렇게 수많은 법관들을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시고 직접 만나시고 또 어느 편에 서서 변호도 하시고 했으면서도 아직까지도 그걸 파악을 못하신 거 아닙니까? 한 20년 전에요. 네. 제가 그 변호사를 갓 개업을 뭐 40년 전이 아니라 개업하고 나서 많은 그 변호 활동도 하고 그런 세월이 많이 지나고 그때만 하더라도
적어도 고등부장쯤 되면 다 그 자기 신념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예, 네. 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정도가 되면 자기 신념 그리고 자기 생활 정의관 이런 것이 다 하나씩 다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 지금 정의를 좋아하는 국민이 없습니다. 이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론 저스티스라는 책이 단시간에 200만 부를 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충격을 받았을 정도예요. 그게 하버드 대학교의 그 교양과정부에서 강의록인데 사실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네. 생각해 볼 게 많은 책인데 그런 책이 삽시간에 200만 부를 넘었을 정도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한국인들이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그런 정의란 숫자였죠. 무엇인가 예. 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또 존 롤스의 정의론 책은 전혀 안 팔렸거든요. 지금 또 문제가 쌓인 초간본이 있습니다. 네. 대행 서점에 가면 뭐 로버트 로지 쓴 것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마이클 샌델은 물론 그 출판사인 김영사가 책 장사를 잘했다고 할까 비기ጥ을 쳤죠. 네. 그런데 그렇게 정의에 목말라 있는 이 우리나라인데 책 도입 부분이 아주 매력적이었죠.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국민이니까 이번 탄핵 국민의 양쪽 진영에서 특히 광화문에 적어도 50만 명이 주말마다 모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출신도 못 믿겠어요. 뭐 보수 쪽에서 추천을 했다, 뭐 했다. 이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재판관까지도 그분 이름이 정영식이라는 분이에요. 머리 하얗신 분. 네. 예, 그 정영식이라는 재판관이 직접 제일 먼저 인용 의견을 내서 본인이 이 결정문 초안을 직접 썼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써야죠. 그러니 이제 본인이 재판관들에 직접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뭐 지금 온갖 뒤에 후문들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정영식 씨의 뭐 차남은 먼저 결혼을 했는데 지금 그 금감원에 있고 뭐 장남은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추기금이 어떻고 뭐 온갖 얘기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자녀 결혼식 얘기는 네, 나중에 근데, 다른 게 하기로 어쨌든, 하고 네. 어쨌든 우리까지도 치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헌법학계 석학이신 그 훔볼트상을 받으신 허영 교수님이 직접 의견서를 썼잖아요. 이게 탄핵소 초안에서 내란죄를 빼버리면 이게 사기 탄핵 아니냐 이 의견도 개진을 하셨고 그리고 이건 통생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탄핵의 파면에 이르게 될 정도 위법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점도 지적을 했고 그런데도 그런 의견서 석학에 는 의견서조차도 이런 지하에 차버린 건 다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소수 의견이 한 명도 없다는 데 대해서 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네, 오늘 아침에 있었던 긴급 뉴스부터 여러분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가 열렸던 날이죠. 그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법관과 재판관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직급입니다. 그리고 4월 18일 그러니까 10일 뒤에 퇴임을 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지명을 하게 된 것은 지난 2월 27일이죠.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직접 이런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헌법상 의무이다. 이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은혁은 오늘부터 당장 임기가 직무가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대법관도 이제 오늘부터 바로 마용주 대법관도 직무가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지명자들입니다. 이분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20일 안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다시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보내달라 요청을 하고
그러지도 않으면 바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권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민주당도 공연히 뭐 투정 부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네. 이번 그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 결정을 봐서 다 아시겠지만 이 조한창, 이 김복형, 뭐 김형두 뭐 이런 분들 이 출신이 어디면 누가 출신이고 이게 무슨 문제예요? 다 바람이 불기 전에 먼저 다 떠누워 버리는 풀들인데 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원이 우리법 연구회 예. 출신 같은 느낌마저 있었다라는 저희 시청자들의 댓글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거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제가 그 하는 얘기인데 문영배가 나가면서 김형두의 등을 쓰다듬고 두드렸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예, 네. 그 한 장의 사진은 네. 역사에 길이 남을 오요구의 사진이 될 겁니다. 네, 예언합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천년은 내려갈 사진이에요. 너 마음고생 많았지 뭐 이런 거 고마워 뭐 이런 거겠죠. 내 말대로 따라줘서 고마워. 고마워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 등을 두드렸겠죠. 속상해하지 마. 내가 뭘 그러니까 이 모든 거에는 저는 내가 반드시 주는 것이 있으면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내가 그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을 변호를 하고 경험을 하면서 법관을 경면해 본 게 정말 손이 꼽을 정도입니다. 명확히 8년간 증거를 내가 가졌을 때 정말 경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공개적으로 경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헌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면 경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경멸합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경멸할 테니까 나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가 공개적으로 경멸합니다. 난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뭐 어떻든 이번에 마용주, 마은혁 두 분 그러고 보니까 두 분 이 성이 똑같아요. 예, 이 그 희승인데 쌍마 또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예, 그런데 이분들도 이념 성향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임명이 보류가 되고 했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나는 우리나라 이 사법부를 나부터 불신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가지는 불신은 굉장히 클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명색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를 하고 구속을 하는데 여기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 3명이 전부 다 단 한 번이라도 이걸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 오동훈 이거 묻습니다. 그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한번 던지질 않았습니다. 전혀 의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게 판사입니까? 그게 과연 법관이에요? 나 아니라고 봐요. 그는 이미 법관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정치인이라고 못 부르겠죠. 정상배에 지나지 않았다. 정상배에 지나지 않았다. 예, 그 역시 그 판사 3명 누구든지 저를 고발하십시오. 처벌받겠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묻지 않았는지 그리고 헌법재판관 8명에게 묻는데 불법 영장으로 구속이 돼가 있는 현직 대통령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를 할 수가 없었는데도 문영배는 심판정에 초수기까지 갖다 놓았어요. 내가 여기서도 내가 한 2차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심판정이라면 그건 카프카가 쓴 심판에 나오는 심판정보다 더 못한 심판정입니다. 네, 여기서 오늘 이제 지명이 된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재판관 지명자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그리고 재판관 지명자 두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요 원래 검사였습니다. 20여 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법제처장을 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소문난 엘리트 중에 엘리트. 법 이론가, 형사소송법의 최고 전문가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실력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 법대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기생이고 사법연수원도 동기생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장관하고 한판 붙었을 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서 변호를 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에는 인수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기도 했던 그 사람이 이완규. 함상훈 서울고법부장판사는 판사들 중에서 함상훈은 대법관이든지 헌재 재판관이든지 반드시 할 사람이라고 미리 동기생들이 다 이렇게 축혀 세웠을 만큼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함상훈 부장판사는 특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김경수 경남지사 원래 1심에서는 벌금형이었습니다. 드루킹 이 댓글 사건. 그런데 그 항소심을 맡은 함상훈 부장판사가 죄질이 몹시 나쁘다. 그러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권의 미운 털이 박혀서 대법관으로 지명되지 못했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았던 그런 주인공입니다. 두 사람 다 보수 성향을 가진 그런 재판관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헌재가 이제 보수 성향 4명, 중도 3명, 진보 2명 구도로 재편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풀보다 먼저 드높습니다. 이완규 그 법제시장은 제가 지금 있는 제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 그 빌딩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가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치기도 하고 이 뭐 함상훈 고법부장은 네. 내가 그 김영두 헌재 재판관을 두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법조계에서 늘 신망이 높기 때문에 이 대법원장 후보도 또 대법관 후보도 늘 거론이 됐던 분이다. 그리고 아마 차기 헌재소장 이름으로 또 거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제 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떠나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내가 너무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나이브하셨다니까요. 아니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신뢰감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제가 요사이 대선 정국이 벌어지니까 뭐 여러 후보들 전화 통화도 할 기회가 있고 이러는데 내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그분들조차도 내가 옛날처럼 그냥 격이 없이 내가 대하지를 못하겠어요. 전 변호사님 그렇다고 스스로 자책은 하지 마십시오. 저도 자책은 안 할랍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까 방금 그랬잖아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끝까지 믿고자 했던 전원책 변호사님한테는 잘못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뭐 헌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도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이제 보수 4명 뭐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보수 4명에 들어가는 분이 조한창 정영식이잖아요. 그분이 보수였습니까? 헌법을 헌법으로 읽기 때문에 그런 결정문을 썼다고 하면 내가 그분들 모욕하는 게 됩니까? 나는 딴 건 다 모르겠어요. 적어도 곽종근의 정언에 정근 능력을 부여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행위에 사실 아무 일도 없었던 그리고 6시간 만에 헌법에 순응을 해서 헌법에 순응했단 말이에요. 순응을 해서 비상계엄 해제를 한 그 사건을 두고 내란죄로 엮어버리는 그 사태에 아무도 그것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모두 하는데 소수견은 아무도 내지 않은 데 대해서 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자들이 과연 판사들인가? 이게 무슨 그 획일 교육을 받았나? 적어도 소수견이 나왔으면 이렇게 수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파면이 됐다 하더라도 소수견이라도 한두 명이 개진을 했다면 이렇게 섭섭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소수견 하나 없어요. 그럼 전부 다 몽골 상태에서 그 판결한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를 못합니다. 내뿐이 아니라 헌법학계 적어도 석학들이 다들
의견을 개진했고 심지어 허인 교수님 같으신 분은 의견서를 직접 냈어요. 네, 지금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지난 금요일 4월 4일에 있었던 오전 11시 22분에 있었던 그 헌법재판소의 선고에 대해서 아직도 그 충격과 배반감에서 지금도 채 벗어나지를 못하고 아니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딱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예.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그 판결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사유가 있어요. 그 한번 돌려보세요 다시. 네. 문영배가 뭐라고 주문을 외웠는지. 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랬습니다. 네. 윤석열이란 대통령 없어요. 윤석열이가 있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타이핑은 윤석열이라고 돼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문영배 입으로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랬어요. 네. 그러니 잘못된 주문을 한 거예요. 파면을 당할 윤석열은 없단 말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마지막 글자에 리얼이 아니라 열. 봉범 같으면 네. 밑에 영어로 발음이 되겠죠. 격렬하다 이럴 때 격렬이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석열이잖아요. 예. 그런데 윤석열을 왜 윤석열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럼 윤석열이라는 사람 없어요. 본인이 아무리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모든 아나운서들, 앵커들, 심지어 평론가들이 전부 다 윤석열이라고 그러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원래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셔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 아침에 있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재판관 지명 발표는 사실은 민주당에게 폭탄을 떨어뜨린 듯 거기가 지금 생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뭐 충격을 받은 민주당에서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막말 수준에 가까운 비난의 그런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다.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를 하겠다. 한덕수 대행이 위헌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하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고발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다. 비상계엄 당시 부적절한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위헌이다. 윤종군 원내 대변인은 한덕수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는 것 같다. 여러분, 게다가 황정화 대변인은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라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의 발언이 혼탁하고 거의 막말 뺨치는 그런 타락한 언사를 예사롭지 않게 쓴다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연실색할 뿐입니다. 박범계 의원은 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월권이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불법이고 무효다. 정신 차리시라.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갔다. 이게 점령군이 아니면 공식적으로 대변인이 말을 할 수 없는 얘기죠. 네, 참 기가 막힌. 예, 그리고 네. 이 법제시장 이완규가 뭐 계엄 해제 이후에 저녁 모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걸 두고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나는 참 이재명 그부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내란 중식이 더 급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네. 지금 내란 중입니까? 제가 지금 내란 중이라면 그 윤석열 파면 또 내란의 한 부분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딱 해왔는데 내란 중식이 더 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 변호사님께 여러분 이 대목은요 매우 중요해서 원론적인 부분을 일단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일단 내란죄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공식적으로 판단 안 했지만 판단 안 해. 잠깐만요. 제 질문. 지금 서울 지방법원에서 내란죄에 관한 형사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됐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출두를 할 예정인데 14일. 14일 예.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내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탄핵소추 안에 내란죄가 딱 들어가 있었을 때, 예, 그 우리가 그 탄핵소추를 보면서 이 탄핵소추 재판 적어도 1년은 가야 된다. 왜 그런가 하면 법유론적으로 형사법정에서 내란죄 여부가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만 헌법재판소도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예, 뭔가 그 나중에 국회 측 변호인 쪽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란죄를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원하시는 거다. 원하시는 거로 알고 있다. 그래 뭔가 물밑에 대화가 오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난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로 그때부터 일각이 이미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국회 측이란 민주당 측입니다. 민주당 측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도 공정하지 못하다. 가령 내란죄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들하고 사전에 오고 간 그 대화가 오고 간 정황이 드러난다면 저 헌법재판 자체가 무효인 거예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떻든 아무튼 그래서 내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아니, 이제 그런데요. 시작도 아직 안 했는데 실제 헌법재판소 결정문 다 읽어보면 네. 내란죄 다 인정한 겁니다. 아니 그건 그런데 내란 행위 자체를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지금 나는 거꾸로 형사 합의 25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제 헌법재판소 더 상위 법원이잖아요.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 결정문을 과연 어떻게 어느 선까지 받아들이냐는 그 문제가 남아있다고 봐요. 아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도 내란 행위라는 네 글자를 쓰지는 않았죠. 예, 내란 행위란 그런 쓰지 않았지만 내란이란 말을 안 썼으면 내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다고 봐야죠. 이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결정문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내란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지. 예, 다 해석을 결정문 자체가 내란이 있었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은 없고 그런데 왜 우리 언론은 이 야당에서 말하고 있는 내란 종식이라는 말을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옮겨 쓰고 있는 겁니까? 나는 이게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 종식이 더 급하다 하는 것은 정치적인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그것이 어떤 실체를 두고 이재명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치적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란의 수괴라는 사람은 이미 탄핵을 당해서 파면돼 있고 그다음에 그 졸개라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구속 수감되어 있는데 아니, 무슨 내란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삼성 장군이 4사람이나 구속이 됐고 사성 장군도 한 명이 구속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 종식되지 않았다. 이 내란 종식이 더 급하다. 이 내란제 프레임을 계속 아마도 이 조기 대선 당일날까지 6월 3일까지. 예, 6월 3일까지 끌고 갈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6월 3일 날 선거에서 자신들이 이기면 비로소 내란은 종식됐다고 선언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신들이 그때 패배를 하면 내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가요 전 변호사님께 내기 걸 수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선거가 본격화되면 로고송 만들 겁니다. 아마 이제 가두 차량 몰고 다니면서 로고송 계속 틀어낼 텐데 거기에 내란 종식 뭐 이런 말 틀림없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겠죠. 뭐 대장동, 백인동 다 집어넣고 진짜 내란은 너희들이 하는 거다 하는 해야 되겠죠. 우리도 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내가 무슨 국민의힘 당원도 아닌데.